오늘은 앨리스 먼로의 자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먼로는 1931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골 마을 윙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시절 첫 단편 그림자의 차원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1968년 출간된 첫 소설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캐나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 중 하나인 총독문학상을 받으며 평단의 주목을 받은 이후 영어권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1978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와 1986년 사랑의 경과가 총독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 차례나 총독문학상을 받는 기록을 남겼다. 1998년 착한 여자의 사랑과 2004년 떠남으로 길러상을 2번 수상했다. 앨리스 먼로의 작품은 모국인 캐나다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며 큰 사랑을 받아왔고 미국에서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 오 헨리상, 펜 멜러머드상 등을 받았다. 2009년에는 작가들이 평생에 걸쳐 이룩하는 작품의 깊이와 지혜, 정밀성을 매 작품마다 성취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다. 2012년 발표한 소설집 Dear Life는 오랜 커리어의 절정, 작가로서의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먼로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혀 이 소설집은 사실상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섬세한 통찰력과 빼어난 구성으로 짧은 이야기 속에 복잡하고 미묘한 삶의 한순간을 아름답게 그려낸 우리 시대의 체오프라 불리는 앨리스 먼로는 2013년 현대 단편소설의 거장이라는 평을 들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갈 채석장 옆에 살았다. 괴물 같은 기계가 파놓은 그리 크지 않은 채석장. 작지만 어느 시절 어느 농부가 제법 돈을 벌었음직한 채석장 옆에 사실 채석장은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될 만큼 얕았다. 예컨대 짓담한 집의 토대처럼. 그 사실을 자꾸 일깨우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였다. 우리는 주유소 길에서 가까운 예전 자갈 채석장 옆에 살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 옛집과 그 길, 그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이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의 삶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분은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려면 필요한 연결고리가 빠져있다. 타운에 있던 옛집에 대해 기억나는 거라곤 내 방의 테디베어 벽지뿐이다. 나와 언니 카로는 새 집에서, 실제로는 트레일러였다. 좁은 간이 침대 2개를 2층으로 쌓아 사용했다. 우리가 처음 그리로 이사했을 때 카로는 내게 옛날 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애썼다.
카로는 침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곤 했고, 대화는 대체로 내가 기억을 해내지 못해 카로가 삐치는 것으로 끝났다. 이따금 기억이 나는 것도 있었지만 나는 심술을 부리느라 혹은 잘못 알았을까 두려워 모르는 척했다. 우리가 트레일러로 이사한 것은 여름이었다. 우리는 키우던 개를 데리고 왔다. 블리치가 여길 정말 좋아하는구나. 어머니가 말했고 그건 사실이었다. 아무리 잔디밭이 넓고 집이 크다고 한들 타운의 거리를 탁 트인 넓은 시골과 바꾸지 않을 개가 어디 있겠는가. 블리치는 그 길이 자기 소유인 양 차가 지날 때마다 컹컹 짖었고 이따금 다람쥐나 마못을 사냥해서 물고 왔다. 처음에 카로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닐이 카로를 앉혀놓고 개의 본성과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 대해 알려주었다. 블리치는 사료를 먹잖아요. 카로가 반박하자 닐이 말했다. 사료가 없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 사라지고 블리치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봐. 난 안 그래요. 카로가 말했다. 안 사라질 거예요. 언제나 블리치를 돌볼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닐이 말했다. 어머니가 끼어들어 그의 말을 다른 데로 돌렸다. 닐은 미국 사람들과 원자폭탄에 대해 언제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몰랐겠지만 닐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그가 원자빵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질문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닐은 배우였다. 타운의 젊은 배우들이 여름에만 공연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당시 새로 생긴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꼬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좋게 생각하는 쪽에 속했고 시간이 많은 어머니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 아버지는 보험 설계사라 많이 돌아다녀야 했다. 어머니는 극장 기금을 모으기 위한 온갖 계획을 짜느라 분주했고 자원에서 좌석 안내원으로 일했다. 어머니는 배우로 오해를 살 만큼 예쁘고 젊었다. 쇼를 두르고 롱스커트에 주렁주렁 목걸이를 하고 배우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다. 머리는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물론 그때 나는 그런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고 딱히 눈치채지도 못했다.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다. 하지만 카로는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아버지의 성격과 어머니를 향한 감정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자유로운 스타일의 어머니가 얼마나 멋진지, 그녀가 극장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나중에 그 시절을 회상할 때면 아버지는 자신이 늘 예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나도 알 것 같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극장 친구들 앞에서 그런 선언을 했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어머니는 움츠러들었을 테고 그 모습을 애써 웃음으로 감추었겠지. 그리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아마도 예측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아버지만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자원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아버지가 울면서 온종일 집안 여기저기 어머니를 쫓아다닌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한 말을 차마 믿지 못해서,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했다. 어머니는 뱃속의 아기가 닐의 아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확신했을까? 물론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날짜에 철저했다.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는 울음을 멈추었다. 그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는 닐이 찾아낸 트레일러에서 그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데리고 짐을 챙겨 시골로 떠나왔다. 나중에 말하길 그때 어머니도 울었다고 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 또한 들었다고 했다. 아마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어머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았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했다. 은재식기와 자기 그릇과 집을 예쁘게 꾸밀 계획과 꽃밭과 심지어 책장에 꽂아둔 책까지 다 두고 떠나왔다. 그녀는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며 살아갈 것이다. 옷은 옷장에 그대로 걸어둔 채로, 하이힐에는 구두골을 넣어둔 채로 떠나왔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결혼 반지도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다. 실크 나이트 드레스도 서랍 안에 두었다. 날씨만 따뜻하다면 어머니는 시골에서 적어도 얼마 동안은 알몸으로 지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 카로는 침대로 숨어버렸고 닐마저 영 시큰둥했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닐 말이다. 나중에 그가 얘기해준 바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모든 것이 선물이야. 주는 만큼 받는 거지.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편이지만 내게 의심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그는 배우가 아니었다. 시험 삼아 연기에 도전한 거라고 그는 말했다.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자퇴하기 전 그는 대학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공연할 때 코러스를 맡았다. 좋았던 시절이었다. 자신을 내던지고 타인과 어울리던 그 시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토론토에서 한 친구와 마주쳤다. 친구는 작은 타운에 새로 생긴 극장으로 여름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달리 할 일도 없던 터라 친구를 따라갔다가 친구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구했다. 그는 뱅커 역을 맡았다. 극장 사람들은 때에 따라 뱅커 유령을 보이게도 설정했고 안 보이게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보이는 뱅커였고 그 역에 닐이 딱이었다. 완벽한 체격, 형체를 갖춘 유령. 내 어머니가 느닷없이 그의 앞에 나타나기 전에도 어쨌거나 그는 우리 타운에서 겨울을 보낼 생각이었다. 이미 점찍어둔 트레일러도 있었다. 그는 극장 수리를 맡아도 될 만큼 목수일의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거기까지였다. 카로는 전학을 갈 필요가 없었다. 자갈 채석장과 나란히 난 짧은 시골길 끝에서
스쿨버스가 카로를 태워갔다. 카로는 시골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했고 작년까지 친구였던 타운의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설명을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도 카로가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블리치는 늘 길가에서 카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유치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카로가 집에 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끔은 어머니가 놀아주기도 했다. 그해 겨울 첫눈이 오자마자 어머니와 나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닐이라고 부를까? 라고 물어서 나는 그러자고 했고 우리는 이것저것 갖다 붙여 눈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닐의 차가 오는 게 보이면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 닐이 왔어, 닐이 왔어 하고 외치며 눈사람을 가리키기로 했다. 나는 계획대로 했다. 그런데 닐이 차에서 내리며 불같이 화를 내더니 내가 차에 치일 수도 있었다고 소리를 질렀다. 닐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 몇 안 되는 경우가 그때였다. 타운에서는 땅거미가 지면 불이 켜졌기 때문에 나는 해가 짧은 겨울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변화에 잘 적응한다. 이따금 나는 우리가 살던 옛집이 궁금했다. 그 집이 딱히 그립다거나 거기서 다시 살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저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어머니와 닐의 즐거운 시간은 한밤중까지 이어졌다. 나는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기꺼이 와주었지만 서두르지는 않았다. 몸에 천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는데 내게 촛불과 음악을 연상시키는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사랑도. 얼마간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때 나는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 블리치, 그 암캐는 덩치가 크지 않았지만 카로가 코트 안에 품을 만큼 작았던 것 같지도 않다. 카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카로는 블리치를 코트 안에 숨긴 채 스쿨버스에 올라탔고 곧장 학교로 가는 대신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타운의 옛날 우리 집으로 걔를 데려갔다. 아버지가 혼자 외로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다가 잠가두지 않은 겨울날의 포치에서 블리치를 발견했다. 블리치가 이야기에 나오는 개처럼 혼자 집을 찾아 거기까지 온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카로는 오전 내내 블리치를 보지 못했다며 수선을 피웠다. 하지만 일주일쯤 뒤 같은 행동을 또다시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버스에서나 학교에서는 아무도 카로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의심했다. 아버지가 블리치를 우리에게 데려다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트레일러에 있거나 혹은 트레일러 문 앞에 있거나 심지어 트레일러로 오는 길에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아마 닐이 타운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블리치를 데려왔을 것이다. 그 편이 더 상상하기 쉽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한 말 때문에 카로가 늘 불행해했다거나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말했듯이 카로는 밤에 침대에 누워 내게 이런저런 말을 시키긴 했지만 늘 투덜대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뿌르퉁에 있다면 그건 카로가 아니었다. 카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애를 태웠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면 좋아했다. 뭔가 유쾌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집안 분위기를 들뜨게 하는 걸 좋아했다. 카로는 그런 것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카로였다. 카로가 블리치를 거기 데려다 놓은 것은 뭔가를 알아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 일이 부분적으로 기억난다. 그냥 장난친 거야. 넌 가서 아빠랑 살고 싶니? 분명 그런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카로는 분명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카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카로가 했던 행동이 내게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 동생들은 다 그런 것 같다. 신기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손위 형제가 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우편물을 받는 곳은 큰 길 옆에 세워둔 주석 우편함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비바람이 심한 날만 아니면 매일 그리로 가서 우리에게 온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했다. 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 찾으러 갔다. 가끔은 그때가 우리가 하루 중에 바깥에 나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오전에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함께 보았다. 아니면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는 책을 읽었다. 어머니가 책을 읽지 않고 지내는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통조림 수프를 데워 점심을 때웠고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책을 더 읽고 나는 낮잠을 자러 갔다. 어머니는 아기 때문에 몸집이 커졌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딸이건 아들이건 아기 이름은 브랜디로 벌써부터 브랜디였다로 지을 예정이었다. 어느 날 우리가 우편물을 가지러 좁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편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꼼짝하지 않았다. 조용히 해봐.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붙이시는 발을 눈밭에 질질 끄는 놀이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다. 쉿, 돌아가자. 우편물도 아직 안 가져왔잖아. 그건 됐어. 그냥 걷기나 해. 그때 나는 늘 우리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던 블리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길 건너 우편함에서 몇 피트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낯선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집에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블리치를 집 안에 들이자마자 어머니는 극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카로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버스 기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버스 기사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일이 좁은 시골길에 쌓인 눈을 마지막으로 치운 뒤 눈이 또다시 내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카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봐 주었다. 그때는 늑대가 보이지 않았다. 늑대는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닐의 생각이었다. 설령 그게 늑대였다 하더라도 겨울잠을 잔 뒤라 허약해졌을 테니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다. 카로가 늑대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늑대에 대해 배웠어요. 어머니는 닐에게 총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신은 내가 총을 구해서 불쌍한 어미 늑대를 쏴 죽일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당신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숲속에 우글거리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늑대를 젠장. 그가 조용히 말했다. 카로가 말했다. 2마리뿐이에요. 늑대는 한 번에 2마리만 낳아요. 알았어, 알았다고. 지금 내 엄마와 이야기하는 중이잖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말했다. 늑대한테 굶주린 새끼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나는 어머니가 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침착해, 침착하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 총은 끔찍한 물건이야. 내가 총을 구한다고 쳐.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베트남도 좋다고? 나도 베트남으로 가야겠다고?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야. 나한테 더는 뭐라고 하지 마. 두 사람은 대충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 닐이 총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늑대는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정말 늑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어머니는 우편물을 가지러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몸집이 너무 커져서 그러기도 불편했을 것이다. 눈이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래도 나무에는 여전히 잎이 없었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카루에게 코트를 입혔다. 하지만 카루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코트를 뒤에 질질 끌며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기가 틀림없이 쌍둥이일 거라고 했지만 의사는 아니라고 했다. 굉장해, 굉장해. 닐은 쌍둥이라는 말에 아주 기뻐했다. 의사가 뭘 알겠어? 녹은 눈과 비로 자갈 채석장에 물이 가득 차오르자 카로는 채석장을 빙 돌아 스쿨버스를 타러 갔다. 작은 호수가 된 채석장은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하고 눈부셨다. 카로는 큰 기대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깊이가 20피트는 될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아마 10피트쯤? 닐이 말했다. 카로가 말했다. 가장자리는 그렇게 깊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은 맞다고 했다. 갑자기 쑥 꺼져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해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달라, 젠장. 내 말을 믿어. 아무튼 그 근처에는 가지 마. 어머니는 젠장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시작했는데 아마 닐보다 더 많이 썼을 것이다. 그것도 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블리치도 그 근처에 가면 안 돼? 카로가 물었다. 닐은 그건 괜찮다고 했다. 애들은 헤엄을 칠 줄 알거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닐은 펼치면 그와 내 어머니의 침대가 되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가 즐기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일터에서는 피울 수가 없어서 주말이 되면 마음껏 피웠다. 가끔 카루가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졸랐다. 한 번은 그가 카루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주면서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터라 내가 어머니에게 말해버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그 사람이 애들을 당장 데려가면 어쩌려고 어머니가 말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안 그럴게. 닐이 선뜻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애들한테 몸에 해로운 라이스 크리스피 같은 걸 먹이면 어떡해? 처음에 우리는 아버지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토요일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다. 나는 늘 그렇다고 했고 그 대답은 진심이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휴로너를 보러 가거나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면 그것은 내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였다. 카로도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엄마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한 투였다. 그러다 아버지가 겨울에 쿠바로 휴가를 갔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며 좀 놀라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거기서 잘 낫지 않는 독감에 걸려 돌아왔다. 그 바람에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중단되었다. 봄부터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텔레비전을 끄자 어머니는 카로와 내게 밖에 나가 놀면서 신선한 공기를 쐬라고 했다. 우리는 개를 데려갔다. 우리가 밖에 나가 맨 처음 한 일은 어머니가 우리 목에 칭칭 감아준 목도리를 풀어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배가 불러올수록 규칙적인 식사나 우리에게는 필요도 없는 목도리 같은 것들에 대해 점점 여느 어머니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야생적인 생활 방식을 높이 사지 않았다. 물론 임신을 한 채로 그런 생활 방식을 고수할 수도 없었겠지만 카로가 내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카로는 형식적으로 질문한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솔직한 대답이었다. 우리는 어쨌거나 블리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블리치의 생각은 자갈 채석장에 가보는 것이었다. 바람이 수면을 찰싹찰싹 때려 물결을 일으켰고 우리는 곧 추워져 목도리를 다시 칭칭 감았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물가를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트레일러에서는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잠시 뒤에 나는 내가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트레일러로 돌아가 닐과 어머니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가 물에 빠졌다고. 개가 물에 빠졌고 카로는 개가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고. 블리치, 물에 빠져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하지만 블리치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블리치가 물에 빠졌을 수는 있었다. 카로가 구하러 뛰어들었을 수도 있었다. 걔는 그러지 않았잖아. 언니도 그러지 않았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았잖아. 나는 그때 그런 식으로 대들었을 것이다. 닐이 개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해냈다. 카로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게 명령했다. 왜? 나는 아마 그렇게 쏘아붙였을 테고 어쩌면 카로의 말을 거역하면서 또다시 입씨름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카로가 블리치를 들어 물속에 집어던지는 모습을, 블리치가 카로의 코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카로는 몇 걸음 물러났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물로 달려든다. 뛰어간다. 뛰어오른다. 어느 순간 물속에 몸을 던진다. 하지만 개와 카로가 잇따라 수면에 첨벙 부딪히는 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어쩌면 나는 그때쯤 트레일러를 향해
돌아섰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그 꿈을 꿀 때마다 나는 늘 달린다. 꿈속에서 나는 달리지만 트레일러가 아니라 다시 자갈 채석장을 향해 달린다. 나는 블리치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카루가 블리치를 구하려고 헤엄치는 것을, 힘껏 헤엄치는 것을 본다. 카루의 옅은 갈색 체크무늬 코트를 보고, 격자무늬 목도리를 보고,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고, 물에 젖어 끝부분이 짙어진 불구스름한 곱슬머리를 본다. 나는 그저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서 있으면 된다. 어쨌거나 내가 할 일은 없다. 내가 정말로 한 행동은 트레일러로 가는 작은 비탈을 올라간 것이었다. 그 앞에 다다라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거기 포치나 벤치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트레일러에 그런 것은 없었다. 나는 주저앉은 채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렸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아마 카루가 만든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 개가 나오는 연극의 다음 막을. 내가 거기 앉아있던 시간이 5분쯤 되었을까? 더 길었을까? 더 짧았을까? 날씨는 그리 춥지는 않았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간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녀는 내가 트레일러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을 거라고 나를 납득시켰고 잠시나마 나는 납득했다. 어머니와 닐이 섹스를 하느라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문을 잠가 놓았을 거라고, 내가 문을 쾅쾅 두드렸으면 그들이 화를 냈을 거라고, 심리 상담가는 나를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가며 만족스러워했고 나 또한 만족스러웠다. 한동안은.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들이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 카로가 불쑥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카로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 그들이 문을 잠갔을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나는 닐의 말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른다. 개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말을. 그 말은 카로가 블리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카로는 자기가 꾸며낸 게임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카로와 함께했던 그 많은 게임들. 나는 카로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9살에는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할 줄 안다. 카로는 지난 여름에 교습도 한 차례 받았는데 우리가 트레일러로 이사하게 되면서 카로의 수영 교습도 끝났다. 카로는 아마 자기가 충분히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마 카로라면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카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실증이 났을 거라는 말을 심리 상담가가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좀 더 컸을 때라면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카루가 계속 내 세상을 채워주기를 바랐다. 내가 거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 그리 오래였던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문을 두드렸던 것 같기도 하다. 잠시 뒤에, 1, 2분쯤 뒤에, 어쨌거나 어머니가 어느 시점에 이유 없이 문을 열었다. 불길한 예감. 나는 어느새 트레일러 안에 있다. 어머니가 일에게 소리를 지르며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애쓴다. 그가 일어서서 부드럽고 다정하게 어머니를 위로하는 무슨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어루만진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단연코 아니다. 어머니는 그를 밀어내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맨발을 내려다본다. 크기만 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의 발가락들. 그가 슬픔이 밴 단조로운 목소리로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다. 어머니는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 충격으로 산기도 보이지 않았다. 내 남동생 브렌트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태어났다. 달수를 완전히 채운 아기였다.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병원에 입원해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켰을 것이다. 장례식 날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한다. 처음 보는 상냥하고 편안한 아줌마, 이름이 조씨였다. 아줌마가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놀러 갔다. 우리는 그네 같은 것을 탔고 내가 들어가도 될 만큼 큰 인형의 집에도 갔다. 점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었지만 배탈이 날 만큼 많이 먹지는 않았다. 나는 나중에 조 씨를 아주 잘 알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가 쿠바에서 사귄 친구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후 내 새어머니, 즉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다. 어머니는 회복되었다. 그래야만 했다. 브렌트도 돌봐야 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나를 돌봐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여생을 보내기로 한 집으로 옮겨 자리를 잡는 동안 나는 아버지와 조씨와 함께 지냈던 것 같다. 브렌트가 아기 의자에 앉을 만큼 자랐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브렌트와 함께 지낸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극장으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자원하여 안내 일을 했지만 내가 입학할 무렵에는 보수를 받고 1년 내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진짜 일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극장 관리자였다. 극장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장례식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닐은 카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브렌트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가 편지를 써서 내가 그 사실을 안 것은 훨씬 나중이었다. 자신은 아버지 노릇을 할 생각이 없으니 애초에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알려왔다. 어머니가 속상해할까봐 나는 브렌트에게 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또 브렌트는 닐을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고 사실 아버지를 훨씬 많이 닮아서 어머니가 브렌트를 가졌을 무렵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버지는 브렌트를 대할 때도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어쨌거나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와 조씨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애를 태운 것 같지는 않다. 조씨는 카루 이야기를 꺼내는 유일한 사람인데 자주 그러는 건 아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가 더 많은 삶의 자극을 받았을 때 자신은 고리타분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흔들어 놓을 만한 큰 사건이 필요했고 그런 일이 생겼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그 큰 흔들림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조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두 사람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테니까. 어느 두 사람이요? 나는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묻겠지만 그는 변함없이 조씨, 물론 조씨지 라고 말할 것이다. 어머니에게 그 시절을 떠올려 보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다. 나는 그 문제로 굳이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는다. 어머니가 차를 몰고 우리가 살던 그 시골길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다. 그곳은 많이 변해서 농사가 신통치 않던 땅에 지금은 유행하는 집들이 들어섰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집들을 보며 느낀 경멸의 감정을 얼마간 드러내며 그런 말을 꺼냈다. 나도 그 길에 가보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무거운 사건을 애써 지워버리는 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자갈 채석장이 있던 자리에도 집이 지어졌고 그 아래 땅은 반반하게 다져졌다. 내게는 루선이라는 이름의 애인이 있다. 나보다 어리지만 좀 더 현명한 것 같다. 혹은 적어도 그녀가 악마 소탕이라고 이름 붙인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더 낙관적인 것 같다. 그녀의 설득이 없었다면 나는 일과 연락해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나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내게 편지를 보낸 것도 결국은 그였다. 그가 졸업생 명부에서 내 사진을 봤다며 축하한다는 짤막한 글을 보내온 것이다. 그가 무슨 이유로 졸업생 명부를 본 것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특정한 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다른 곳에 가면 별 의미가 없는 우등상을 받았다. 그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5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내가 대학을 다녔던 곳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도 그가 그곳에서 살았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가 학자가 된 것일까? 처음에 나는 답장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루선에게 말하자 그녀는 답장 쓰는 걸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우리는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가 사는 타운에서 만나기로 했다.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인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나는 그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도 잘 몰랐다. 그냥 지나쳐갈 거라고 다짐했다. 그는 예전보다 키가 더 작아 보였는데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있는 어른들은 대체로 그렇다. 숱이 많이 없는 머리를 바짝 깎은 채였다. 그가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학생들이
에세이 쓰는 것을 돕기도 했다고. 가끔은 그가 직접 에세이를 써주기도 했을 것이고, 물론 돈을 받고.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없어. 그것만은 확실해. 그는 쓰레기 폐기장에서 살았다. 혹은 그럭저럭 생활할 만한 쓰레기 폐기장에서.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다. 옷은 구세군에서 얻어 입었다. 그런 생활 역시 괜찮았다. 내 원칙에 잘 맞거든. 나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기뻐해 주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가 내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지도 않다. 아무튼 내가 사는 방식이 그리 흥미로울 것 같지는 않구나. 내 생각에 넌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취해 있었어. 그가 말했다. 게다가 수영도 잘하지 못했지. 내가 자란 곳에는 수영장이 많지 않았거든. 나까지 빠져 죽었을 거야. 이게 내가 알고 싶었던 거냐? 나는 내가 정말로 궁금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제3자가 되어 내 질문을 들었다. 카로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심리상담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었다. 카로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로선은 말했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를 움직이고 싶었던 걸까?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해서 아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닐이 말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마 그 애는 자기가 수영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겠지. 겨울옷이 얼마나 무거워질 수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애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지. 그는 내게 말했다. 시간 낭비는 하지 마. 내가 얼른 달려와서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죄의식에 빠져들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행복해지는 거야. 그가 말했다. 뭐가 어떻든 간에 그냥 그러려고 해봐. 넌 할 수 있어.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거야. 주변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넌 모를 거야. 모든 걸 받아들이면 비극은 사라져. 혹은 가벼워지지. 어쨌든 그러면 그저 그 자리에서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이제 안녕. 그가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나는 안다. 그러는 것이 정말로 옳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카로는 여전히 물을 향해 달려가 의기양양하게 자기 몸을 던지고 나는 여전히 그곳에 붙들려 있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첨벙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면서